자, 그럼 비영리 조직 마케팅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비영리 조직은 다양한 고객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중의 고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영리 조직을 지원하는 후원자 그룹, 도너, 서플라이어라고도 하고요. 그 자원을 유용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변화시키는 그룹, 그 고객에는 스태프, 직원, 종업원들, 구성원들이 있죠. 또 이런 것을 전달해주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 패실리테이터, 파운데이션, 재단 이런 데들이 그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남을 돕지 못하니까 어떠한 재단을 통해서 돕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재단은 그걸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반면에 이런 공익적인 서비스를 공급받는 사람들, 노인들이 급식을 받는다든지 장애인이 케어를 받는다. 이 사람들도 고객입니다. 그래서 그 영리 조직과는 달리 굉장히 다양한 그 고객군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목적도 굉장히 다양하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지원해 줄 때 공무원이 요구하는 거하고 그 비영리 조직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적하고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은 대개 어떤 성격을 갖냐 하면은, 그 상품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 중심의 성격을 많이 갖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의 경우 또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우에는 일반 영리 조직과 같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뭐 형태도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전통적인 비영리 조직 마케팅의 성격은 서비스 성격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교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 중심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축적이 힘든 거죠. 서비스는 한번 쓰면 끝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교육 강의하는 거, 의사가 진료하는 거, 우리가 식당에 가서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건 한번 지나갑니다. 축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급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물건들은 내가 지금 사서 나중에 쓸 수도 있지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난다. 또 서비스의 질이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성격이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의사가 진료하더라도 오전에는 그 의사 선생님이 컨디션이 좋아서 환자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아주 자세하게 할 수 있지만 많은 환자를 대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해졌어요. 그럼 오후에 똑같은 어떤 환자를 그 질병을 다루다가 사람이니까 좀 일이 힘드니까는 어떻게 말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서비스 중심 마케팅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비영리 조직 마케팅은 아까 내가 미션을 얘기했는데 비영리 조직은 영리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얘기죠. 정부 공무원이 볼 수도 있고 그 서비스 이용한 사람이 볼 수도 있고 가족이 볼 수도 있고 지역사회가 볼 수도 있고 언론이 보기도 합니다. 일반 기업의 상품은 내가 산 물건이 아닌다며 내 친구가 핸드폰 샀어 시계 샀어 고장났어 아무 관심이 없죠. 너 왜 시계 잘 사지 왜 그거 잘못된 거 사냐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비영리 조직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마케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 왜? 공익적인 거기 때문에. 저기서 혹시 부정의가 일어나지 않는가. 또 잘못 비윤리적인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그래서 이런 비영리 조직은 마케팅을 하더라도 영리 조직과는 다른 특성을 너무나 지나치게 상업성을 띄워서도 안 되는 거죠. 마케팅 과정에 이익을 먼저 해서 비윤리적인 것이 법에는 뭐 어떤 큰 하자가 없지만 문제가 없지만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그런 일은 안 되겠죠. 자, 그럼 비영리 조직이 마케팅을 하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는가? 이 전략을 세우는 전략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마케팅 하냐는 사명을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걸 우리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사명 헌장을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관이 왜 그 일을 하냐? 그 기관의 조직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관이 자원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략적, 스트래티지 마케팅 플래닝을 세우는 거고, 마케팅 플래닝이 나오면은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우리가 그 팔고자 하는, 우리가 뭐 어떤 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과 또 목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한 외부 환경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이런 단계들을 우리가 보통 가지게 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을 여기 원고로 쭉 다 써놨습니다. 사명 헌장이 무엇이고, 어떻게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고, 마케팅 조사를 하겠으며, 특히 마케팅 외부 환경의 자원을 분석하겠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마케팅 계획을 세워서 보다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외부의 기회와 위협의 요소를, 또 내부의 어떤 장점과 약점을 잘 극복할 수 있겠느냐, 보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스와트 분석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실행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것을 평가하는, 이렇게 마케팅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죠. 그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하는 거, 구체적으로 환경을 분석해야 되는데, 환경 분석, 우리 일반적인 뭐 거시적 차원에서 환경 분석을 패스트 분석이라 합니다. political, economical, 그다음에 social, 그다음에 technical, 이런 분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정치적 영향이 무엇이고, 경제적 영향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영향, 그 다음에 기술적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 조직이 어떻게 마케팅을 지향하고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특히 변화되는 환경을 우리가 잘 주시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 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닌 특성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이나 영리 조직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비영리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더욱더 클라이언트의 니즈, 욕구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환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영리 조직에서는 물질이나 서비스의 교환 등이 일어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사회적 가치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회적 가치의 소셜 밸류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데, 이런 물질과 서비스의 교환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상실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건을 팔더라도 서비스를 주더라도 거기서 뭐 더 다른 시장 조직보다는 고용의 가치, 또 환경의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는 마케팅 교환 가운데 일어나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욕구 분석도 이런 가치지향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고객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서부터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우리 마케팅 측면에서는 그들이 그 가치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또 지불 능력이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치를 안 다음에 그들의 욕구를 우리가 자세히 분석한 다음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자, 시장 세분화,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는 표적 시장이 있는 거죠. 누구한테 우리의 물건, 서비스를 우리가 팔 것인가, 우리의 잠재적 고객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 그것을 우리는 시장 세분화, 마켓 세그멘테이션, 세그멘트 쪼개다는 얘기죠. 시장을 보다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찾아 나가는 작업, 이것을 우리는 시장 세분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장 세분화 작업은 보통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인구 통계학적 뭐가 있나요? 나이, 성별, 종교, 소득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과 서비스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또 여성, 남성, 뭐 화장품 같은 경우 여성하고 남성하고 다른 거죠. 자동차도 여성, 남성 다르겠죠. 네. 우리가 기부를 할 때도 인구 통계학적인 게 중요합니다. 종교에 따라서 다르죠. 그 단체가 어떤 종교적 성격을 갖냐에 따라서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소득에 따라서
뭐 우리가 남을 돕고 싶지만은 중고생은 소득이 없으니까 잘 할 수 없죠. 돈보다 적은 뭐 우리 저금통 같은 것에 조금 모아서 동전 기부를 할 수 있죠. 대학생 좀 아르바이트해서 조금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직장인 좀 더 정기적으로 할 수 있고 뭐 큰 기업의 사장입니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직업과 소득에 따라서 시장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지리적 변수. 지리적 변수는 뭡니까? 그 물건을 팔고자 하는 그 기업 조직하고의 거리, 그 지역의 특성, 농촌이냐 도시냐, 도시에서 신도시냐 구도시냐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달라지는 거죠. 최근에는 이 지리적 변수에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도 들어갑니다.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리, 어떤 지리적인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반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리 묘사적인 변수를 우리가 마케팅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왜 삽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핸드폰 왜 샀어? 그 핸드폰 왜 또 그 돈을 주고 샀어?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디자인이 좋아서, 기능이 좋아서, 신제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떨 때 보니까는 뭐 또 가격이 뭐 좋아서, 근데 가격도 자기가 살펴보고 디자인이 좋고 뭐 하더라도 안 산단 말이죠.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샀어요. 또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왜 샀어? 했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나는 안 사고 있는데 갑자기 내 친구가 좋은 핸드폰 사갖고 막 자랑을 해. 그러니까, 야, 나도 안 되겠다 해서, 그런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우리 가정에서도, 옆집에서 뭘 한다 하면은, 우리 아이도, 야, 태권도 배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야 생각과 상관없이 엄마가 아이를 태권도 도장에 보내기도 하죠. 이런 것이 심리 묘사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홈쇼핑을 보죠. 보게 되면, TV 보게 되면 굉장히 거기서 우리가 그 홈쇼핑에서 서비스나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사람들의 심리적인 것을 잘 분석을 해서 그걸 어떻게 잘 보시면 시간이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 하여금 자꾸만 그 물건을 사게끔 하는 그런 거. 또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이 서비스를 또 이 상품을 써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세분에서는 이제 행동적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나름대로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네. 그 사람 행동의 특징들이 있죠. 거기에는 문화적인 요소도 있죠. 또 우리 그 연령층에 따라서도 행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객도 어떤 고객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그 고객들의 어떤 그 특성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행동적 변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이제 보고서 그 시장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시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도 똑같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줄 때 어떤 간병 서비스를 준다, 어떤 뭐 이런 그 레크레이션을 한다, 그런 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 이런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잠재적인 사람들 또 비영리 조직이 모금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공익을 위해서 비영리 사회적 조직이 모금을 할 때도 사람들의 인구 통계학적인 거, 지리적인 거, 심리 묘사적인 거, 행동적인 변수가 좌우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죠. 고객의 욕구를 정확히 찾아낼 수도 있고요. 자원을 효과적으로 어디에 우리가 돈을 더 쓰면서 마케팅 하겠냐. 자원 활동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또 상대 경쟁 조직의 강점과 약점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우리의 판매 목표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냐면 정말 이 시장이 우리한테 충분한 이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 시장에 맞는 우리가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판매 촉진, 유통, 채널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하면 그들에게 접근해야 되는데 접근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우리가 하나의 틀로 마케팅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마케팅 믹스다. 4가지의 요소가 섞여 있다. 거기에는 상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입니다. 상품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많은 우리의 그 재화들 다 상품이죠. 뭐 의복, 뭐 핸드폰, 예? 그 다음에 뭐 빵, 다 이런 건 상품입니다. 근데 서비스 상품이 될 수가 있죠. 휴먼 서비스. 그냥 사람도 아까 상품이 될 수가 있다고 했죠. 어떤 사람한테 서비스 받을래? 그러니까 보다 기술이 뛰어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돈을 더 주고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고급 인적 자원, 이것도 이제 상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가격. 자, 그러면 그 상품을 하는데 얼마를 주고 살 거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가격을 얼마를 주겠는가, 상품에 따라서. 또 그 사람들의 지불 능력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죠. 같은 물건이라도 가난한 나라에서의 가격과 좀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의 가격은 달라지는 거죠. 나라에 따라서도 같은 나라 안에서도 도시와 지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유통은 뭡니까? 이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거점이 있어야 되죠. 이 물건을 사가세요. 어디서 사가요? 그러니까 우리 편의점들, 대형 유통, 우리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 마켓들, 이런 데들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이런 그 유통,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제 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소를 잘 우리가 거점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프로모션. 자, 이렇게 상품도 우리가 정해져 있고, 가격도 책정해 있고, 유통망도 해 있는데, 이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려야 되겠다. 광고도 해야 되겠죠. 또 홍보도, 뭐 좋은 사회적 경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우리 사회적인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이 됐다. 특히 소외계층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또 언론에서 다뤄주기도 하겠죠. 어떻게 홍보 전략을 세우겠는가. 또 이걸 잘하게 하는 촉진 프로그램, 뭐 일반 기업에서는 뭐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뭐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촉진하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프로모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믹스, 보통 4P라고도 얘기하는데, P자로 시작하는 게 4개죠. 상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유통,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대로 이제 프로모션,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4가지 P를 우리가 마케팅 할 때는 반드시 생각을 해보면은, 보다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에 팔 때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섹터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정부, 시장, 비영리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은 특히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섹터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유통 과정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업이 가진 인프라를 사회적 경제 조직에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협력 관계가 필요한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시장, 시장, 비영리주의, 아니면 또 정부, 시장, 비영리주의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형태죠. 또 이 파트너십의 형태는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점차적인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도 또 옮겨갑니다. 처음에 그냥 단순히 돕는 자선적 단계, 같이 일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맺는 관계, 우리 같이 일을 성과를 내보자. 기업도 윈하고 비영리주의도 윈하면서 어떤 보다 통합적인 관계로 가자, 이렇게 발전하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트너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좀 서로 간의 이익을 얻게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어스틴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이런 파트너십, 제휴를 통해서 어떤 성공하게 되는 그런 많은 또 사례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의 형태는 처음에 관계 정도에서 자선적에서 통합적, 작은 규모에서 대규모, 그 다음에 그 미션에서도 좀 큰 범위 내에서 주변적으로 하다 이제 핵심적으로, 또 서로의 관계도 가끔 하다가 이제 빈번하게 이렇게 해서 사회적 가치도 좀 낮은 단계에서 또 높은 단계 확대되는 이렇게 파트너십 형태로 우리가 발전해 나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트너십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동등해야 됩니다. 독립적인 구조를 가져야 되고 긴밀하게 또 상대방에 서로 도움이 돼야 됩니다. 또 윈이 돼야죠. 한쪽에만 도움이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파트너십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선한 의지와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것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서로 믿고서 우리가 파트너십, 특히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근본적인 목적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쓰기 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윤리적이면서 상호 간에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파트너십은 아까 제가 자본을 얘기했죠. 자본을 우리가 지원받기 위한 뭐 융자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스폰서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본을 받는데 파트너십이 있을 수 있고요. 인력 자원과 기술을 통한 파트너십,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일하는데 기업에서 전문 인력을 보내줘서 지원해주는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경영 전문가, 회계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런 분들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에 필요한 경영 마케팅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사회적 기업에 필요로 하는 뭐 인적 자원 관리, 재무 관리, 정보 관리, 이런 것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브랜드와 마케팅을 통한 파트너십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통해서 어떤 좋은 브랜드를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익연계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익연계 마케팅이 처음 시작하는 데는 어디냐면은 여러분이 미국 뉴욕에 딱 가다 보면은 아까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데 그 자유의 여신상이 굉장히 낡았을 때 그 자유의 여신상을 이제 고쳐줘야 되는데 뉴욕시가 자유의 여신상을 수리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때 막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가 우리의 카드를 쓰면은 우리 카드를 발급받으면은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서 자유의 여신상을 보수하겠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미국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자유의 여신상도 보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발급받으니까 그 회사에도 좋고 이런 윈윈 관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이런 것을 SOS라고 하는 NGO하고 Share Our Strength, 그래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그것을 위해서 해서 큰 또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된 많은 영리 조직이 비영리 조직과 함께 사회적 경제 조직과 함께 브랜드와 마케팅을 통한 파트너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ause related marketing, cause 어떤 원인을 related 연결된 마케팅이다. 뭐예요? 공익적인 면과 또 이런 비즈니스가 서로 연계돼서 이루어지는 마케팅이다. 이렇게 그런 많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걸 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이런 파트너십이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과 기업과 정부와 소비자와 고객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서로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이미지를 높이는 데 있어서, 공공 조달을 하는 데,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있어서 파트너십이 굉장히 유용하다. 여기 또 그림을 보니까 NGO와 대기업과 하고 관계, 사회적 교역하고 관계, 소비자하고의 관계, 정부 지자체하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공급해 준다든지, 또 사회적 기업을 창업한다든지, 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어떤 복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또 만들어 나간다든지 이런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사회적 경제 조직이 무엇이며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필요한 자원은 어떻게 조달받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방법의 하나가 마케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비즈니스, 시장 조직만 했지만 이제는 비영리 조직, 사회적 경제 조직도 마케팅을 한다.
그래서 그 마케팅을 통해서 비영리 조직, 사회적 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들, 인적 자원, 물적 자원들을 더 확보해 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꼭 잊으면 안 되는 거. 그 마케팅을 비영리 조직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할 때 빼먹으면 안 되는 거. 그게 바로 미션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비영리 조직이 마케팅을 해서 수익을 창출했다. 그 수익을 위해서 일부 뭐 투자자나 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일부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투자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거. 우리 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또 우리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한 환경 문제, 이러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목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법과 제도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윤리적인 것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인권을 지켜나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한가운데는 바로 소셜 미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거.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사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생명은 굉장히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일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면은 사회적 경제 조직도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된다. 마케팅을 하지만은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마케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